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살면서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언젠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믿으시나요? 어떤 분은 믿는다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글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긴 하나요?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무대는 조선 땅 어느 고을 주인공은 두 여자. 한 명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여인. 한 명은 그 여인의 손에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내던져진 며느리.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10년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무너지죠. 이 이야기에서 무너진 쪽은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버텨낸 쪽은 내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볼륨 조금 높이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조선 어느 고을에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진사댁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두 짝이나 달려 있고 담장은 어른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 봄이면 담장 너머로 살구꽃이 흘러내렸고 감나무 가지가 바깥 세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부러움인지 경외심인지 아니면 그냥 그 집이 주는 어떤 묵직한 기운 때문인지 겉으로 보면 더없이 복된 집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담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안을 보호하는 건지 안을 가리는 건지 경계가 늘 모호해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깥에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의 실권은 이 진사가 아니라 그의 아내 최 씨 부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진사요? 그분은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거나 손님들과 바둑을 두는 게 하루의 전부인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최 씨 부인이 내렸고 하인들은 이 진사보다 최 씨 부인의 발소리를 더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안채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면 부엌 안악들은 수저를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젊었을 때 최 씨 부인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총명하고 기품 있고 판단이 빠른 여자. 이 진사댁이 그녀가 시집 온 이후로 더 번성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능력이 점점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잘한다는 것이 언제부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못 견딘다는 것으로 변해갔고 엄하다는 것이 언제부턴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는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변화가 가장 깊게 뿌리를 내린 곳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문보, 최 씨 부인이 23세 낳은 외아들입니다. 이 집의 가장 귀한 존재이자 최 씨 부인 삶의 중심이자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5살에 처음 그를 깨치던 날, 최 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10살에 천자문을 완전히 외우던 날에는 절에 가서 100배를 올렸고요. 그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다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세계에 자신이 전부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오는 묘한 안도감.
그것이 최 씨 부인이 아들에게 품은 사랑의 진짜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혼례를 올리던 날,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 기쁨과 함께 이상한 것 하나가 피어났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의 이름은 질투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이 최 씨 부인의 가슴에 아주 작고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붕당 싸움에 휘말려 집안이 기울었고 그 이후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가난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재물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알았고 바느질을 알았고 약초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어요. 말이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 깊은 강이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이 잔잔하다고 얕은 게 아닌 그런 강. 이 진사가 서연을 며느리로 점찍은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사람이 바르다는 말 한마디로 혼담이 오갔고 22의 서연은 붉은 비단 가마를 타고 이진사댁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례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절을 받으면서 위아래로 며느리를 훑어봤어요. 희고 긴 목, 단정하게 올린 머리, 조용하고 깊은 눈빛,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최 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최 씨 부인은 생각했어요. 예쁘긴 하다 그런데 가난뱅이 집딸이 어디서 저리 도도한 것이냐. 그 생각이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부터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 아직 하늘이 칠흑 같을 때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새순물을 데워 방 앞에 가져다 놓고 이 진사의 아침 차를 준비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끝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최 씨 부인의 입에서 칭찬이라는 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질다. 상을 왜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거야? 처음에 서연은 더 잘하려 했어요. 소금을 줄이고 쌀 양을 조절하고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트집이 잡혔어요. 국이 짜다가 다음 날은 싱겁다가 됐고 밥이 질다가 다음 날은 뻑뻑하다가 됐습니다. 서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요.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도 입을 닫았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남편 이문보는 어땠냐고요? 그는 서연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부당하게 구박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앞에서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 하나에 말이 잘리고 어머니의 한숨 하나에 발걸음이 멈추는 사람. 그 침묵이 어떤 의미에서는 최 씨 부인의 독설보다 서연에게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인들은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아씨는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또 최 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하인들의 마음을 더 얻는다는 것. 그 사실이 최 씨 부인 안에서 자라나는 독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독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최 씨 부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밥상 자리에서 느닷없이 이웃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시집 온 지 6달 만에 태가 들었다더라. 바느질을 하다가 말고 절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 댁은 100일 기도 올려서 손자를 얻었다더라. 그 말들이 전부 서연을 향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도 알았어요. 그래도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해가 되자 최 씨 부인은 침묵을 버렸습니다. 직접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밥상 앞에서 어느 집 며느리가 2년이 다 되도록 태가 없냐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러니 가난한 집 딸이라는 거야, 복이 없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 애미도 자식 낳는 법을 제대로 안 가르쳤나? 서연은 수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혼자 방에 들어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면 눈물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울면 진다는 것을 서연은 이 집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안채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마님이 며느리 때문에 굿을 한다더라.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며느리 탓이래. 굿이 끝나고 나서 최 씨 부인이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튿날 아침 서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며느리한테서 부정한 기운이 난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열흘도 안 돼서 집안 전체로 번졌습니다. 부엌 안악에서 사랑채 하인으로, 사랑채 하인에서 바깥채 일꾼으로, 나중에는 장터 심부름꾼 200까지 오르내렸어요. 서연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이 부엌에 들어서면 잡던 것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이 손 뗀 그릇은 따로 씻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국을 끓이다 맛을 보려고 국자를 들었을 때였어요. 옆에 있던 안악이 슬쩍 뒤로 물러서면서 손을 모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부정을 막는 주문이었어요. 서연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여러 번. 이번에는 눈물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고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은 2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그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혼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찬 물수건으로 눈을 누르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서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안다. 그 말이 맹세였어요. 그 맹세가 서연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그의 겨울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음력 10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은 가볍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온 눈은 달랐어요. 사흘을 쉬지 않고 내렸고 마당에 눈이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우물 두레박에 고드름이 맺혔고 처마 끝에서 얼음이 자라났어요. 바로 그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사댁에는 가보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비녀였습니다. 3대전 왕실에서 하사받은 은비녀인데 끝에 산호로 만든 석류꽃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붉은 산호와 흰 은이 어우러진 빛깔이 한번 보면 잊기 어려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안채 장롱 깊숙이 비단 보자기에 싸서 보관했어요. 그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장롱을 열었을 때 보자기는 있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인들 방도 뒤졌어요.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안채 마당에 하인들을 죄다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눈이 서연에게로 향했어요. 내 방을 뒤져봐야겠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 어머니. 뒤지십시오.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인 2명이 들어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불 속, 장롱 안, 소반 아래, 벽장 깊은 곳. 서연은 방문 밖에서 똑바로 서서 기다렸어요. 하인들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최 씨 부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비녀가 없다는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다시 뒤져봐라. 2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는데 뒤지는 소리라기보다는 다른 소리였어요.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소리.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었어요. 그리고 하인 하나가 손 위에 비녀를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마님 나왔습니다.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천천히 빛났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왔을 때의 눈빛이었어요.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것은 제가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비녀를 손에 쥔 적조차 없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았다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내 방에 누가 들어가서 가보를 갖다 놓겠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머니, 남편을 불러주십시오. 남편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보, 최 씨 부인이 비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이문보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 사랑채에서 안 나오는 거 보면 몰라. 너를 두둔할 말이 없어서야. 거짓이었습니다. 서연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말. 이 집에 자신의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 어머니,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보를 훔친 주제에 억울하다고? 가난뱅이 집에서 이런 것은 배웠나 보지? 어머니.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어요. 최 씨 부인의 눈에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그 입 닥쳐라. 단 4글자였는데 마당 전체를 얼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쉬지 않고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최 씨 부인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방향도 없이 울부짖었고 마당에 눈이 소용돌이쳐 날아올랐어요. 처마 끝 풍경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두 가지 질문에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문보였어요. 나는 몰랐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비녀일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소. 어머니가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소. 어머니를 내가 거스를 수가 없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오. 서연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진심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진심인 눈물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문보가 소매 안에서 엽전 몇 구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시오. 나는 이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소. 서연은 처음에 받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다 받았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겨울 솜저고리를 더 씹었습니다. 이문보가 준 돈을 치마폭 깊이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에 직접 부딪혔습니다. 눈이 얼얼하고 입술에 차가운 것이 닿았어요.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힘을 주어 뽑았어요. 대문까지 오는데 꽤 걸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최 씨 부인이었어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어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금이었어요. 부정을 씻어내는 소금. 서연이 방금 밟고 나간 자리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 안에 발 들이지 마라. 죽어도 안 된다. 귀신이 되어도 오지 마라. 저주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등으로 들으며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대문이 안쪽에서 닫혔습니다.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뒤에 두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하였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집신 속으로 눈이 들어왔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뺨을 때리는 눈바람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몸을 낮추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다만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 그것 하나는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안 된다. 조금만 더.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쪽 발이 눈 속에 빠졌고 그 발을 빼려다 중심이 무너졌어요. 서연이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야.
그 생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멀어졌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눈을 뜬 것은 낯선 집안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군불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누워 계세요. 아직 많이 약하십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검붉고 손이 거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중년 여인이었어요. 늦게까지 술자리를 파하고 돌아오던 나무꾼이 눈 속에 쓰러진 서연을 발견해 업어왔다고 했습니다. 사흘이나 의식을 잃었다고도 했어요. 여인이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받았어요. 한 모금 삼켰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온기가 가슴까지 퍼지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막아왔으니까 이번만큼은.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 올 때까지. 한참이 지나 울음이 멎었을 때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울었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사세요. 그 한마디, 사세요.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살았습니다. 서연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나무꾼의 아내가 낡은 소못 한 벌을 손에 쥐어줬어요. 돈을 드리려 했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서 돈은 받지 않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됩니다. 살아만 계세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고 하늘이 맑았어요. 하얗게 덮인 세상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살았다. 나는 살아있다. 그 생각 다음에 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연의 발이 멈춘 곳은 장터 근처의 낡은 약방 앞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쑥과 감초와 계피가 뒤섞인 묵직한 냄새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 냄새가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알았을 때 어머니와 함께 약방에 다녔거든요. 그 냄새가 그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뭔가를 고칠 수 있다는 냄새.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재를 고르던 노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그를 아오? 압니다. 약초는? 기본적인 것들은 압니다. 어릴 때 아버지 약 지으러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노인이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먼저 약초 씻고 말리는 것부터 해봐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약방 한 구석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천장이 낮고 바닥이 차가운 방이었어요. 이 진사댁 하인들 방보다도 작았지만 서연은 그 방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와서 트집을 잡지 않는 방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처음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보고 배우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서연은 노인이 약초를 다루는 것을 옆에서 낱낱이 지켜봤습니다. 어떤 건 물에 오래 담그고 어떤 건 빠르게 씻어내는지, 어떤 뿌리는 쓰고 어떤 잎은 떼어내는지, 환자가 오면 어떤 증상에 어떤 맥을 짚는지, 처방을 내리면서
왜 그 약재를 선택하는지 모든 것을 눈과 귀로 담았어요. 밤에 방으로 돌아오면 낮에 본 것들을 기억에서 끄집어내 쪽지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들이 서연만의 의서가 되어 갔어요.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눈이 좋구먼. 그 짧은 칭찬이 서연의 가슴에 오랫동안 없었던 온기를 불러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의 따뜻함. 그것을 이 집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서연에게 처음으로 처방을 직접 내려보라고 했어요. 감기에 걸린 아이를 위한 처방이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기침, 코막힘, 약한 열, 마황, 행인, 감초, 생강, 대추. 비율을 맞춰 약재를 골랐습니다. 노인이 한참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했느냐? 보면서 배웠습니다. 이 배합을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비슷한 증상에 어르신이 처방하시는 걸 보고 응용했습니다. 노인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의원이 되고 싶은가?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의원이 되고 싶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는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자신에게 맞는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구먼. 두 번째 해에 서연은 맥을 짚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인이 어느 날 서연의 손을 잡아 환자의 손목 위에 올려놓았어요. 느껴지느냐? 처음에는 그냥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빠르고 느린 것만 보지 마라. 강하고 약한 것, 규칙적인지 아닌지, 깊은 곳에서 뛰는지, 얕은 곳에서 뛰는지. 서연이 눈을 감았어요.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뭔가 느껴졌어요. 약하게, 불규칙하게, 그러나 계속 뛰는 것. 이분은 기가 약하십니다. 오래 무리하셔서 몸이 지쳐 있습니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맥이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끊기지는 않으니 기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짓는 첫 번째 웃음이었어요. 세 번째 해에는 환자를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들이었어요. 감기, 소화불량, 작은 상처. 그런데 서연이 처방한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아이 기침이 나았습니다. 남편 소화가 좋아졌어요. 어머니 관절이 덜 아프다고 하세요. 그 말들이 서연에게는 이 진사댁에서의 구박보다 훨씬 실감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서연을 일으켰어요.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번째 해에 노인이 처음으로 서연을 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호칭의 무게를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에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노인이 사흘째 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곁을 지켰어요. 노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그렇지. 노인이 말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더 두려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노인이 눈을 뜨고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잘하겠구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약방과 약재와 손때 묶고 모서리가 다른 의서 한 권을 서연에게 남겼어요. 자식 없이 홀로 살던 노인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유언이었어요. 서연은 노인의 장례를 사흘 동안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서연이 고쳐준 아이의 어머니, 낫게 해준 남편의 아내, 진료해준 노인의 가족들. 그들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상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서연은 빈 약방 안에 앉아 오래 있었어요. 약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의 방석, 닳고 다른 나무 저울, 가장자리가 낡은 의서, 그것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손을 뻗어 의서를 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서연이 약방을 이어받은 후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소문이었어요. 글 아는 여자 의원이 생겼다더라.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여자 의원한테 가면 낫는다더라. 나중에는 다른 고을에서도 가마를 타고 찾아왔어요. 서연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마님이 와도 발이 부르터진 가난한 안악이 구석에 서 있으면 그 안악을 먼저 봤어요. 기다리시더라도 가장 급한 분부터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공짜로 줬어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갚으세요. 아니면 다른 어려운 분께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날은 약값 대신 무 한 단이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달걀 몇 알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직접 담근 된장 한 항아리가 왔어요.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약방은 커졌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세 채가 됐고 마당이 생겼고 약초밭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를 도우러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은 집을 지었어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집이었지만 그 집의 대문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분은 들어오세요.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어요. 떠도는 노인, 걷지 못하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 서연은 그들에게 밥을 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따뜻한 밥, 뜨거운 국.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밥은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하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서연을 은인댁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 호칭이 쑥스럽다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가끔 혼자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나무가 무성했어요. 가을이면 낙엽이 쌓였고 겨울이면 눈이 내렸습니다. 그 계절들 속에서 서연은 이 진사댁을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의 눈보라를, 최씨 부인의 얼굴을, 이문보의 그림자를, 소금 뿌리는 소리를, 그것들이 자신을 만든 재료라는 걸 알았어요. 고통이라는 재료, 억울함이라는 재료,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는 재료.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있었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도달한 자리였어요. 용서도 아니고 망각도 아닌 그냥 있었던 일로 인정하는 것. 그 위에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서연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이 쫓겨난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순물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밥상을 기다렸는데 늦었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안악들이 허둥지둥 뒤늦게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해 두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이 게을러진 것이지. 그렇게 정리하고 아들의 재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낙점한 곳은 김판서 댁이었습니다. 현직 벼슬아치의 딸.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는 집. 최 씨 부인의 눈이 빛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과 엮여야 한다. 혼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체 높은 집에 맞는 혼수며 예단이며 그것을 마련하느라 곳간이 크게 열렸어요. 이 진사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쓰는 것이 아니오. 투자입니다. 김판서 댁과 사돈이 되면 1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이 진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혼례가 치러졌고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서연에게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얼굴로. 그런데 혼례를 올린 지 채 2해가 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열흘도 걸리지 않았어요. 광군이 김판서 댁을 에워쌌습니다. 김판서와 아들들이 포박되어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진사댁 앞에 관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적의 사돈이 된 집. 그것이 이 진사댁의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최 씨 부인은 관할을 찾아다녔습니다. 뒷돈도 써봤어요. 알만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어지고 연줄도 끊긴 상황에서 그 말들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결국 이 진사댁의 재산 대부분이 몰수됐습니다.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기와집이 관하로 귀속됐습니다. 논밭이 팔렸어요. 곳간이 비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씩 짐을 쌌어요. 새 며느리는 가마를 불러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하인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마님 마음은 알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가슴에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자신이 누군가에게도 하게 만든 적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진사는 그 충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눕기 시작했어요. 의원이 왔지만 손쓸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몸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반년 후 이 진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문보는 아버지가 떠난 이후 더 빠르게 무너졌어요.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지키려 했지만 재주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외면당했습니다. 그럴수록 술을 더 마셨어요. 화병이었습니다. 이문보가 알아누운 날
최 씨 부인은 곁을 지켰어요. 이문보야, 이문보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문보는 열에 들뜬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한밤중에 이문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최 씨 부인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최 씨 부인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다. 열에 들뜬 아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어요.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이문보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야 불렀어요. 열에 들뜬 채로. 이문보가 세상을 뜬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최 씨 부인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최 씨 부인은 한참을 아들의 손을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먼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옛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몰락하자 전부 등을 돌렸어요. 최 씨 부인은 그 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했었다. 누군가 어려울 때 자신도 저렇게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것을 왜 남에게 나눠야 하느냐고. 그 당연함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최 씨 부인은 길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진사댁 안주인이었는데 그 자존심이 배고픔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손을 내민 날을 최 씨 부인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느 밥집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말했습니다. 밥 한 술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순간 최 씨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구나. 가슴 어딘가가 찔렸습니다. 그러나 배가 더 아팠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밥집 주인이 식은 밥 한 그릇을 내줬어요. 최 씨 부인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찬밥은 하인들에게나 주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 찬밥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반찬도 없었어요. 그러나 먹었습니다. 살아있기 위해서. 다 먹고 그릇을 돌려주면서 최 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어색했어요. 자신이 저 위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 말을 매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최 씨 부인의 몸은 점점 늙어갔어요. 등이 굽었고 발이 느려졌습니다. 겨울이면 뼈가 시렸고 여름이면 더위를 못 이겼어요. 한때 비단 옷을 입던 몸이 이제는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한때 은비녀를 꽂던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바람에 날렸어요. 국어를 하면서 최 씨 부인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집이 인심이 좋고
어느 집이 인심이 없는지, 어느 처마 밑이 비를 잘 막아주는지, 어느 시간에 장터에 가면 음식 찌꺼기라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라는 것을. 어떤 집은 거지를 보면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떤 집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들이 나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곳에서 발걸음을 돌리면서 최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내가 이 진사댁 안주인이었을 때, 문 앞에 거지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하인에게 시켜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꺼져라. 재수없게. 그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걸으면서 그 기억을 삼켰어요.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삼켜야 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었으므로.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최 씨 부인이 처마 밑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옆에 누가 앉더니 말을 걸었어요. 젊은 안악이었습니다. 어르신, 배 안 고프세요?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악이 보자기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점심 먹고 남은 거예요. 드세요. 최 씨 부인은 그 주먹밥을 바라봤어요. 왜 나한테 주는 거요? 그냥요. 비 맞으면서 앉아 계시길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었어요. 최 씨 부인은 그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어요. 아무 간도 없는 맨 주먹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왜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인데. 그냥 비 맞는 사람 보면 하나 내미는 것이 전부인데. 그 주먹밥 맛을 최 씨 부인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밥을 얻어먹다가 옆에 앉은 거지 영감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소? 그냥 이 고을 저 고을 다닙니다. 저기 저 고을 너머에 인심 좋은 부잣집이 있다오. 안주인이 덕이 높은 사람인지 문전박대를 안 한다더구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어디 말입니까? 하룻길인데 찾아가 볼 만해요. 여자 의원이 운영하는 집이라더라. 소문이 꽤 됐어. 최 씨 부인이 생각했습니다. 하룻길, 먼 거리였어요. 그러나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먼 거리는 그냥 먼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가봐야겠소. 이튿날 길을 떠났어요. 더 이상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있는 곳이 가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하루를 꼬박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고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큰 길로 가서 살구나무 옆으로 꺾으면 기와집이 보여요. 대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은인댁 마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에요. 최 씨 부인이 가르쳐 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살구나무가 보였어요. 이른 봄이라 아직 잎이 없었는데 가지 끝에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 꺾었더니 멀리서 집이 보였어요. 제법 큰 집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기와가 얹혀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오가고 있었어요. 최 씨 부인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도요. 한때 자신의 집도 이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눈앞이 잠깐 흐려졌어요. 최 씨 부인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최대한 굽혀 목소리를 냈어요. 밥 한 술만 주십시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을 해왔어도 여전히 목에서 걸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냥 길을 걷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마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 대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눈이 멈췄어요. 귀가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여인. 30 중반쯤 됐을까요? 단아하게 빗어올린 머리. 고요하고 깊은 눈빛. 부드럽게 담은 입술. 고운 비단신. 최 씨 부인은 그 눈을 알았습니다.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던 그 사람. 자신이 소금을 뿌리며 저주를 퍼붓던 그 밤에 담담하게 걸어나가던 그 뒷모습. 지금 그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입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부르는 건지, 묻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최 씨 부인 자신도 몰랐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 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누더기를 걸친 몸, 흙빛이 된 얼굴, 깊이 파인 주름, 구부러진 허리, 손에 든 낡은 깡통. 그 눈 안에 무엇이 스쳐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원망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올 것이 왔다는 고요한 받아들임이었을까요? 서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잠시가 최 씨 부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옆에 선 하인에게 말했어요. 사랑방 옆 별채 청소해 두어라. 군불 잘 떼고 따뜻한 물도 준비해라. 하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서연이 다시 최 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 어머니. 그 말이 최 씨 부인의 두 다리에서 힘을 빼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깡통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지금 나왔어요. 최 씨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채 방 안이 따뜻했어요. 군불이 이미 잘 들어 있었습니다. 하인이 따뜻한 물 대야를 들고 왔어요. 씻으십시오. 옷도 가져올게요. 최 씨 부인이 대야 앞에 앉아 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 만인가 손이 따뜻한 물 안에 있는 게 꺼내지 않고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인이 옷을 가져왔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 최 씨 부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이것을 남에게 준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어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어요. 흰쌀밥, 뜨거운 국, 나물 몇 가지, 간장에 졸인 두부. 소박했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앞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수저가 손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밥상이 서연이 차려준 것이라는 사실.
그게 눈앞에 흰쌀밥을 먹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조용한 발소리로. 최 씨 부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밥상이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먼 곳에서 개가 짖는 소리도요. 그때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식겠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것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묻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식겠습니다. 드세요. 그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이든 여자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고 낮았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 내 욕심이었어. 다 내가 한 짓이야. 이문보도 그렇게 됐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울음이 더 커졌어요. 내 아들을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마지막에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열에 들뜬 채로 서연아, 서연아 하면서 미안하다고. 최 씨 부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내가 밉기도 했어. 이문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싫었고 내가 잘하는 게 미웠어. 그게 전부였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 그냥 내가 못난 것이었다. 서연은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최 씨 부인이 실컷 울 수 있도록. 그것이 서연이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주어야 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이 울음이 이 여인에게 남은 마지막 정직함이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흐느낌이 됐고 흐느낌이 긴 숨이 됐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것뿐이었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추궁도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 말 한마디 속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섞인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서연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서연이 행랑채 한 칸을 내어줬어요. 군불이 잘 드는 방, 볕이 잘 드는 쪽, 창 밖으로 마당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국과 흰쌀밥, 계절마다 다른 반찬. 최 씨 부인은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먹지 못했어요. 밥 한 그릇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밥이 서연이 보내준 것이라는 것. 그게 밥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생각났어요. 어떤 날은 밥상을 받고 나서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서연에게 한 것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방, 남은 음식, 구박하는 말, 소금을 뿌리던 손, 그리고 지금 서연이 자신에게 하는 것. 따뜻한 방, 따뜻한 밥, 아무 말 없는 눈빛.
그 대비가 날마다 최 씨 부인을 찌르고 또 찔렀어요. 그것이 어떤 벌보다 무거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살구꽃이 피었어요. 최 씨 부인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먼 것은 보기 어려웠지만 꽃은 잘 보였어요.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이 진사댁에도 살구꽃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담장 너머로 흘러내리던 그 꽃. 볼 때마다 좋은 가문에서 잘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지금은 그 꽃이 그냥 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 지는 꽃. 사람도 그런 것 아닐까요? 피었다가 지는 것.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가 전부인 것. 최 씨 부인이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작고 흰 꽃잎이 바람에 날릴 것 같았어요. 지지 마라. 혼잣말이었습니다. 꽃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서연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어느 가을날 최 씨 부인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서연이 앉았어요.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한 해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구나.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들였느냐? 서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사람이 밥이 없어 굶는 것을 보면 밥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뿐이냐? 그것뿐입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것도 못했다. 굶는 사람을 보면 내 앞에서 치우라고 했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한 것이냐? 서연이 오래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서연을 봤어요. 어머니가 한 일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한 것이냐? 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고맙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가볍지 않은 두 글자였어요. 최 씨 부인의 몸이 약해졌어요. 밥을 잘 못 먹었고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약을 지어 보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연이 직접 방에 들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누워 있었어요. 숨이 얕았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이 눈을 떴어요. 왔느냐? 예. 춥다. 서연이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줬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마른 손, 뼈만 남은 것 같은 손, 주름이 깊이 파인 손. 서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그리고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잡았어요. 최 씨 부인이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문보한테도 미안하다. 혼자 설 수 있게 해줬어야 했는데. 서연이 말이 없었어요. 너한테는 내가 너무 많이 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 천장이 참 따뜻하게 생겼구나. 서연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냥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예. 이 진사댁 천장은 높았는데 거기서 살면서 한 번도 천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여기서는 자주 보셨습니까? 매일 봤다. 한 해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셨어요? 최 씨 부인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 그 다음에는 그냥 천장, 마지막에는 말이 끊겼어요. 마지막에는요? 감사. 서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따뜻한 방, 따뜻한 밥, 그리고 내가 나를 들여준 것.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감았어요. 나는 잘 못 살았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달래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야겠다. 예. 손, 조금만 더 잡고 있어라. 서연이 최 씨 부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숨이 고르게 됐어요. 잠이 드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최 씨 부인의 숨이 멈췄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고요하게. 서연은 한참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최 씨 부인의 손을 내려놓고 이불 안에 넣어줬습니다. 일어섰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인이 밖에 서 있었어요. 장례 준비를 시작해라. 예, 마님.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밤이었어요.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먼 친척 어르신이라 하셨는데 어찌 저렇게 정성껏 장례를 치르십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말이었으니까요. 살구꽃이 피었어요. 지난해와 같은 꽃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빛깔로.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달랐어요. 서연은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바다처럼 조용하고 깊고 맑았어요. 봄바람이 살구꽃을 흔들었습니다. 하얀 꽃잎 하나가 떨어졌어요. 서연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작고 얇은 꽃잎,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모아 감쌌어요. 따뜻한 두 손 안에서 꽃잎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문 앞에 또 누군가가 왔습니다. 하인이 나가서 확인했어요.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밥을 얻으러 온 분이 있습니다. 발이 많이 부르텄고 옷이 얇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들어오시라 해라. 따뜻한 밥 먼저 드리고 발에 약도 발라드려라. 예, 마님. 서연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살구꽃 그늘 아래를 지났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었어요. 오늘 밥을 얻으러 온 사람인지, 약을 지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기댈 곳이 없어서 온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서연은 문을 열 것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대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어디였나요?
눈보라 속에 쫓겨나는 장면이었나요? 비녀가 나오는 장면이었나요? 저는요, 사실 그 장면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무섭다고 느낀 건 방문 안에서 움직이는 이문보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내가 눈보라 속으로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그 침묵.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어떤 적극적인 악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서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장면은요. 당연히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 한마디. 10년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 고통을 만든 사람 앞에서 꺼낸 말이 그것이었어요. 복수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냥 드세요. 그게 왜 강한지 아세요? 복수는 끝이 있어요. 한 번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밥상은 끝이 없어요. 매일 들어가는 밥상은 매일 상대방이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말 한마디보다 행동 하나가 때로는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남습니다. 서연이 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묻죠. 어떻게 해야 이기냐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걷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이겼다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겼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을 연 사람이 가장 오래 이겼다고. 서연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그 문은 앞으로도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